네. 이 소셜 연금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초과 지급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500불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1,550불이 올 수도 있고 1,600불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인제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이렇게 50불, 100불 또는 100불, 200불 뭐 이렇게 작은 액수니까 더 많이 받는다는 걸 대부분의 경우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거를 뒤늦게 인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연방사회보장국이 이 초과 지급된 소셜 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월 수령액의 100%를 압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뭐 한 달에 100불씩 뭐 몇 년 걸치면은 뭐 2-3천 불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한 달에 월 수령액이 1,500불이다. 그러면 1,500불씩 왕창 100%다 가져가서 회수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지금 연방정부가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100% 전액 환수가 아니라 50% 맥시멈 월 수령액의 50%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초과 지급된 걸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3월 초 초과 지급된 그 소셜 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월 수령액의 원래는 10%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불 받을 때 한 200불 정도 회수해 간다. 이건 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더 줘놓고 인제 와서 막 200불씩 빼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바이든 정부 때는 그랬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10% 언제 그걸 다 회수해? 100%씩 받아와 해갖고 100% 환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일자 이걸 50%로 낮춘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이 현재 수백만 명이 소셜연금 수령자들 중에서도 수백만 명이 초과 지급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수령액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액수를 받아왔으니 이를 연방정부에서 다시 가져가는 것, 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의 이런 회수 통보를 받고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 얘기하는 거죠. 정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 갑자기 이렇게 100% 전액 회수를 통보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불만이 이제 많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통보를 받고요. 전액 환수가 진행되자 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에 100불, 200불씩 더 줘놓고 몇 년 동안 갑자기 이걸 환수한다고 1,500불, 2,000불 받는 거를 100%다 환수해 간다 그러면 갑자기 한 달 수입이 어찌 보면 그 연금에 내가 기대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수입이 제로가 돼 버리니까 왜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 파탄에 이른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요. 일부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그 돈 받아갖고 이제 아파트 렌트비 내고 막 그랬었는데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그런 케이스까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제 연방정부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좀 이제 느낀 건지 결국 지금 행정부가 월 수령액 100% 전액을 매달 회수한다라는 정책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50% 맥스 회수하겠다. 사실은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소셜연금의 초과 지급과 그로 인한 이 회수 문제, 갑작스러운 회수 통보 등등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이제 이 회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당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였죠. 지난해. 당시 그 연방사회보장국의 마틴 오말리 국장이 100% 환수는 너무 잔인하다라면서 이를 중단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월 수령액의 10%씩만 나누어서 환수하라. 그렇게 정책에 변경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 달에 들어서면서 다시 월 수령액의 100% 전액 환수 조치가 부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석 달 만에 이건 또 다시 너무 심하다 또는 실제로 막 파탄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걸 50%로 낮추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부가 그렇게 줘놓고 회수해 가니까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연금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이 SSA 오피스에 가서 수시로 내가 제대로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 그 돈이 제대로 오는 것인지 뭐 적게 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일날에 한 두어 차례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고 그냥 넉넉고 생각보다 많은데? 그리고 쓰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발표한 주요 기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렀죠.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불러 세우면서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등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0여 명의 글로벌 기업 이 CEO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투자 행사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에 참석한 이 모든 기업들은 기업들이 그 대미 투자한 내용, 그 액수를 다 합치면 2조 달러가 넘는 그런 대규모 액수다. 정말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20개 기업이니까 기업 하나당 뭐 얼마 뭐 몇백억 달러씩 투자를 한 경우도 있겠죠. 다 합치면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그 미주 법인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의선 회장이 미주 법인 사장님은 그 미국 사람으로 앉혔습니다. 난 코리안으로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을 제일 먼저 호명했습니다. 그러면서 Thank you, 호세. Thank you, 미스터 무뇨스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 무뇨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같이 답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제 몇몇 기업 CEO들 또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또 존슨앤존스, 일라이 릴리, 또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소프트뱅크, 또 토요타 자동차 등 기업 CEO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각 CEO들을 한 명씩 이제 일어나게 하면서 소개하고 박수도 치게 하고 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CEO들 일어나서 앉을 때마다 땡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땡큐 갖고 이제 뭐 좀 너무 반복되니까 어떤 CEO한테는 뭐 어메이징하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에게는 현대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로 뷰티풀이다 이렇게 뷰티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awesome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fantastic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멋진 형용사는 그날 백악관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100일 기념 어찌 보면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좀 자화자찬 자신의 어떤 그 공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였는데 여하튼 백악관에서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내용만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테슬라의 이사회가요, 한 달 전에 이미 일론 머스크 CEO의 후임을 찾기 시작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테슬라의 이사들은 자기 그 CEO를 자기 회사의 차기 CEO를 물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CEO는 물론 서류상으로는 일론 머스크 맞죠. 하지만 정부 효율부 일하느냐고 테슬라 정말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 작살나고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임원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구라도 좀 주식을 좀 주식을 좀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인물을 소위 말해서 뭐 얼굴 마담으로라도 누굴 좀 앉혀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말고 다른 CEO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요. 그러면서 몇몇 곳과 실제로 접촉을 했고요. 이 중에 한 사람과는 좀 깊이 있는 얘기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후임을 뽑는 계획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번 달 초에 곧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 테슬라로. 그런 돌아갈 것이 거의 확정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차기 CEO를 뽑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쯤 그 논의는 그럼 중단한 것인지 요거는 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매장에 대한 공격, 뭐 차량이나 또는 충전소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이어지면서 테슬라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한 것 사실이고요. 또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좀 하락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올해 1분기 순이익은 71% 감소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의 잘못하면 뭐 파산 일보 직전인데 테슬라는 그나마 매출과는 관계없이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받쳐주고 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테슬라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은 매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드디어 정부 효율부에서 떠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엊그제 그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훌륭한 내각과 함께 내가 그동안 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거 거의 작별 인사급이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에서 물러날 사실상의 작별 인사를 건넸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당시 그 강요 회의에 참석했던 그 강요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급 인사들, 나 정말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작별 인사 같은 그 발언을 마치자 전부 다 짝짝짝짝 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 박수의 의미가 뭘까요?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박수일 수도 있고, 아이고 좀 어서 좀 나가서 좀 우리도 좀 안정되게 좀 국정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박수인지, 여하튼 입은 닫고 다들 박수를 쳤다라는 게 현지의 전언입니다. 그 박수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언젠가는 테슬라와 그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서 머스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연방정부 지출 삭감 1,500달러를 이루어냈다. 그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가 옆에서 슬쩍 끼어들면서 대통령님 1,500억 달러가 아니라요. 1,600억 달러입니다. 라고 100억 달러 정정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비하인드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1,500달러나 1,600달러나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취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2조 달러에 달하는 삭감을 하겠다. 뭐 예산을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그랬죠? 뭐 그 호언장담했던 2조 달러에 비하면 1,500억이든 1,600억이든 사실은 뭐 턱없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날 어쩌면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충성과 어떤 애정 이런 걸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느냐? 일단 발언 기회를 얻은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행정부에서 달성한 것보다도 더 큰 성과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이거 뭐 근거 있는 어떤 얘기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강요회의에서 거의 뭐 칭송급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 발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몸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검은색 모자 위에 걸프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걸프 오브 멕시코를 그렇게 바꾸자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칭송하듯이 검은색 모자 위에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쓰여진 그런 빨간 모자를 겹쳐서 써서 강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국무회의, 이 장관급 회의를 대통령과 같이 하는데 모자를 쓰고 나온다는 거 좀 이상하게 좀 우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다른 강요들은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만 이날 모자를 쓰고 강요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자는 첫 번째 쓴 모자는 마가 모자였고요. 그 위에다가 또 까만색으로 걸프 오브 아메리카 모자를 겹쳤어. 모자를 두 개씩이나 겹쳐 쓰고 나오는 정말 충성을 보인 그런 모습을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아마존이 미국 시골 지역의 작은 마을에도 배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마존은 미국 전역의 작은 마을까지 배송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총 4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물류 업체들은 지금 비용 문제로 농촌 지역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그 농촌 지역 사는 사람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자를 반대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내 시골 지역, 또 농촌 지역에 200여 개의 배송 거점을 확보하겠다.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또 아마존의 투자가 그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면서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들에게 대한 베네핏도 우리는 많이 준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평균 시급 같은 거, 시간당 임금, 다른 그 연방 최저임금이 그 얼마인데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또 주겠다. 그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한 3배 정도는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베네핏은 많이 주겠다라는 것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합니다. 그런 시골 지역은.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이런 발표를 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 시점을 우리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한 다음 날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아마존이 그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저가 물품에 대해서 관세 이전에 수입해오는 그 비용이 얼마, 그리고 관세 후에 수입 비용이 얼마, 그거를 이제 일일이 표기를 하려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백악관으로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뭐라고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제프 베이조스 전화 좀 놔봐. 전화 제프 베이조스 바꿔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우리 관세 정책 지금 뭐 물 먹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before and after 그거를 왜 적는 겁니까? 하면서 경로를 했다는 말씀 어제 똑같이 지금처럼 전해드렸죠.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한 후에 곧바로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마존이 뜨거워 하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안 하겠다고 발표한 그 바로 다음 날 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발표한 겁니다.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농촌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농촌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지면 결국은 아마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할 확률이 높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아마존이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이런 걸 좀 높이는 데에 내가 좀 도움이 될게요. 트럼프 대통령님. 라고 아마존이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세리 선수. 박세리는 사실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니고요. 뭐 박세리 위원이라고 방송국에서는 부르기도 하고 해설위원 또 어디서는 뭐 박세리 무슨 이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박세리 그 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박세리 그때 그 US 오픈 그때부터 계속 이제 뉴스를 하면서 박세리 선수 했던 게 이제 입에 붙어서 저는 그냥 박세리 선수라고 하는 게 편하고 그게 또 왠지 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생각을 좀 더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맞지는 않지만 박세리 선수라고 제가 오랜만에 좀 그렇게 호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박세리 선수의 그 맨발 투혼 그 장면이 전 세계 여자 골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4위에 올랐습니다. 자, 골프 다이제스트는요, 여자 골프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특집 기사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결과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20개를 선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탑 20를 선정한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박세리 선수가 지난 1998년 US 여자 오픈을 우승하고 또 그 이후에 한국 유망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그때 그 장면을 탑4, 이 4위에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당시 그 태국계 미국인인 아마추어 선수 제니 추아시리폰이라는 선수와 연장전까지 갔죠. 네, 정규 코스까지 이제 동타를 이뤘으니까 연장전은 이제 서든데스라 그래가지고 한 홀씩 합니다. 뭐 연장전 1차전에서 한 홀에서 누군가가 이기면 뭐 이기는 그런 식으로. 그때 이제 연장전까지 치르게 됐는데 당시 한국인 최초의 US 오픈 골프 대회의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 연장전 결과. 그런데 이제 박세리 선수가 그 연장전 이제 18번 홀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연장전을 하게 되면 티박스에서 그린에서 다시 거꾸로 걸어서 18번 홀 티박스로 다시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전에 맞췄던 18번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두 선수가. 자, 그래서 연장 18번 홀에서 다시 했는데 박세리 선수의 티샷이 기억하시죠? 물속에 뭐 빠졌잖아. 정확히 말하면 물속에 빠진 건 아니죠. 웅덩이가 있으면 물속에 빠지기 직전 그 수풀에 공이 살짝 걸쳐져 있는 것이죠. 뭐 빠졌으면 그건 당연히 뭐 벌타를 먹고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장전은 뭐 졌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근데 물속에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물 바로 위에 이제 수풀에 걸쳐져 있었죠, 공이. 그런데 이걸 위에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결정한 게 뭐냐? 신발 벗고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로 물 안으로 내려가서 그 위에 살짝 수풀에 떠 있는 그 공을
멋지게 쳐서 그린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때 그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그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지도 걷고 다리 위로 이만큼 걷고 이제 발만 담그고 쳐내는 그 장면. 그 장면은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요. 왜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제 정규 방송 끝나면 새벽 몇 시죠? 뭐 지금은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새벽 1시인가 뭐 그때 정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애국가 나오죠. 그리고 뭐 아침에 뭐 5시인가 6시인가에 또 정규 방송을 시작하면 애국가로 시작하잖아요.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애국가가 나올 때 그 박세리의 그 장면이 애국가의 그 배경 화면으로 막 쓰이기도 하고 한동안 그렇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가 이 내용까지도 일일이 다 검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감동을 한국 국민들에게 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준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골프 다이제스트는 설명했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도 붙였습니다. 당시 1998년 US 오픈 우승 당시 그 당시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그 시기에 많은 한국민들에게 이 장면은 큰 희망을 주었고 이후 박세리 키즈로 자란 그러니까 그 장면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선수들 대표적인 얘기 박인비 선수, 뭐 고진영 선수 그런 선수들이죠. 그런 박인비, 고진영 선수 등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당시 큰 영감을 준 장면이었다라면서 박세리의 그 맨발 투혼 그 장면을 세계를 바꾼 역사적인 여자 골프 순간 4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생각 이렇게 나시면서 가슴 살짝 뭉클한 그런 순간이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카톡이나 또는 전화 텍스트 이런 거 보낼 때 그리고 이제 저 영상 보시고 나서 저한테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뭐 댓글 달 때나 뭐 이럴 때 글을 쭉 쓰고 글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들 보면 전혀 이모티콘 없이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 하트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웃는 스마일 얼굴 막 이렇게 막 이모티콘 많이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꼭 제 댓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실 때도 그런 이모티콘 사용하시죠. 어떤 분은 거의 안 사용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이게 남자들도 다릅니다. 어떤 남자들의 경우는 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남자치고는 꽤 많이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래요. 자, 그 이모티콘 사용과 개인의 성향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연구팀은요. 그 이모티콘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불리우는 3가지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건 뭐냐면요. 나르시시즘, 그리고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파시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3가지가 뭐 무조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긍정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건긴 합니다만은 그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3가지 성향을 놓고 분류해보면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그런 걸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건 뭐냐? 타인을 조종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그 이모티콘을 그렇게 과잉 분석하긴 좀 그렇고 여하튼 타인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3번째는 사이코파시즘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부정적일 수 있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어떤 충동적인 성향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사이코파시즘이죠. 근데 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무슨 사이코파시즘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는 또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모티콘 많이 사용한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3번째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아니면 2번째에 해당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 20살인 남녀 대학생, 그러니까 일단은 젊은 사람 위주로
연구를 한 겁니다. 분석한 겁니다. 남녀 대학생 300여 명의 이모티콘 사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진은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의미의 이모티콘 20개와 부정적인 의미의 이모티콘 20개를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반응했으면 이제 1점, 매우 자주 사용한다라는 사람은 뭐 그때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할 때 또는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또는 내가 직접 어떤 게시물 글을 올릴 때 등등 이 이모티콘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이 사람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 남성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할수록 마키아벨리즘에 가깝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이제 응답으로 알 수 있죠. 답변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다른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를 보면 이 사람은 마키아벨리즘적인 성향이 좀 있네. 근데 그 사람 가만 보니까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은 자기애적인 성향이 좀 높으네.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즘인 성향이 좀 높네. 라고 판단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매치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여자들은 또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같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그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같은데 왜 남자와 여자의 그 사용 이유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전문가들은 남자가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목적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의 그 이모티콘은 뭐 마키아벨리즘이다.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남성의 이모티콘은 즉 타인의 감정을 뭐 조종까지는 아니고 뭐 조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뭐 타인의 감정을 좀 조종하려는 그런 생각이고 여성의 이모티콘은 나르시시즘 즉 나의 감정을 알리고 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는 뭐 아주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냥 감사합니다. 요것만 딱 하고 그냥 보내기에는 왠지 너무 뭐 차가워 보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데 가끔 이렇게 뭐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보낼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곰곰이 저도 저 자신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제가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면 이거 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웃는 모습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 감정이 그렇습니다를 표현했다기보다는 내가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을 보낼 때는 이걸 보는 그 사람이 스마일 하기는 마음으로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가 맞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면 그걸 보낸 그 여성분이 그때 그 웃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00% 맞다기보다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다글레 추기경이 가톨릭계 보수파로부터 지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해서 비판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노래를 하나 옛날에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노래 때문이에요. 무슨 노래냐? 존 레논의 노래 Imagine 이라는 그 노래. 그거를 이 필리핀 출신 따글레 추기경이 어디서 이제 그걸 부른 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영상으로 찍혔는데 그 영상이 지금 그 뜬금없이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부정적인 그 목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존 레논이 직접 작사 작곡한 그 노래 Imagine 그 노래 뭐 다들 아시죠? 뭐 옛날에 30년 전에는 이 노래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여자 탤런트 임예진 씨
하고 이렇게 뭐 이름이 발음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뭐 이매진 얼굴 이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그 코너 코미디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매진 얼굴 예뻐가 아니고요. 진짜 가사가 뭡니까? 다 기억하시죠?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이거죠.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봐. 뭐 이런 게 노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기억나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언론들은 따글레 추기경이 2019년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이 콘클라베를 앞두고 SNS에 크게 퍼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특히 지적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의 가사 첫 부분이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 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반기독교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다. 어떻게 추기경이 반기독교적인 노래를 여기저기 가서 부르고 다니느냐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이다. 카톨릭 교리에 대한 배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비판하는 목적은 있죠. 진보적인 성향의 이제 교황이 이번에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출신의 어떤 보수 정통파 교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탈리아 언론은 이 따글레 추기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보도를 옳았구나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뭐 우리가 전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지만 그 영상을 자세하게 본 사람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 따글레 추기경은 문제가 된 해당 가사 부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따글레 추기경의 전체 그 공연 영상을 보면 그 문제가 될 만한 몇몇 가사가 그러니까 이 노래 외에도 약간 그 기독교적인 또 카톨릭 신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대중가요의 가사는 뭐 언제든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중가요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부르면서 문제가 될 만한 신앙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의 대중가요 가사는 의도적으로 살짝 생략하고 안 부르고 웅얼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일각에서 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따글레 추기경은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진보 개혁 노선을 충실하게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다. 뭐 이런 별칭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이 카톨릭계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 따글레 추기경이 될 수도 있다. 교황의 뭐 이런 그 보수 쪽에서는 지금 걱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흠집내기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그 비밀회의 콘클라베도요, 뭐 100% 만인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과 100%딱 떨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죠. 네. 네, 미국 내 그 종교 선호도 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밝힌 비율이요,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명 가운데 1명은 나는 종교 없어요,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성인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발표된 미국인 종교 지형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그러니까 요즘 한 30대쯤 되는 30대 중반에서 막 40대 초반까지도 이제 MZ로 볼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난 20년간 기독교인의 감소에 그들이 혁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MZ 세대들이 이제 뭐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더더욱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교라고 밝힌 응답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갤럽은 젊은 세대의 비종교인 추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5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 또는 초교파 기독교로 자신을 분류한 응답자는 전체의 45%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말한 사람이 45%, 그리고 이제 성당 다닌다라고 말한 카톨릭 신자 21%로 나왔습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기타 종교를 합치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이 22%로 생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세대별 종교 선호도 간의 큰 차이입니다.
그 G세대, Z세대, 그러니까 지금 18살 막 성인이 된 사람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이 M세대와 G세대, 그래서 소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들 중에 30% 이상이 종교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균보다 많이 높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베이비붐 세대는 60대와 70대인데,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79세 이상, 그러니까 80대 이상은 침묵 세대라고 해요. 답변을 잘 안 한대요. 그 두 세대를 합치면, 그러니까 고령층을 합치면 종교 없다라는 퍼센테이지가 한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젊은 MZ 세대는 그보다 3배가 높은 30% 이상으로 무종교 비율이 높은 것이죠. 반면에 이제 X세대, 그러니까 40대 중반에서 뭐 50대 중반 요 정도, 그 X세대는 70%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X세대가 아마도 종교를 갖고 있고 또 이 베이비붐 세대와 그래도 좀 교량 역할을 하는 유일한 세대가 X세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X세대는 그 밑에 MZ세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또 그 위에 고령층의 세대도 사실은 X세대는 이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좀 그래도 좀 많은, 어찌 보면 마지막 세대가 X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대가 젊어질수록 개신교와 카톨릭 모두 감소하고 있고 무종교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세대가 이제 젊어질수록 개신교, 교회 다닌다라고 답한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폭이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뭐 카톨릭, 성당 다닌다는 사람들도 뭐 줄어들긴 하지만 유난히 교회 다닌다라고 밝힌 젊은 사람들은 그 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특이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서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그 높은